자, 다음 들어가겠습니다. 넘기시면은 뭐 이게 중요하진 않는데요. 페이지 가시면은 242페이지 토지 공개 개념은 했었죠. 토지 공개 개념은 부중성이라는 거 기억나시죠? 땅이 많아요? 제한돼 있어요. 그러면 개인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절대적보다는 상대적 자유권을 강조한다는 거는 어때요? 제한할 수가 있겠죠, 그죠? 전부 이렇게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개발이익 환수 제도라는 단어가 있나요? 이거 이제 이 정의가 이제 중요합니다. 개발이익은 개발이익 환수 제도. 우리나라에 개발이익 환수 제도가 없어요? 있죠. 개발이익 환수 제도. 여기에 대한 의의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개발이익을 환수해야 된다. 그래서 개발이익이라는 건 뭐냐면, 자, 토지의 인접성을 배우셨죠. 그럼 29번지가 만약에 정부가 개발을 하면, 이 30번지에 개인의 갑돌이 땅값이 안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럼 얘가 노력해서 그래요? 정부가 개발해서 그래요. 그럼 개발이익이 사유화되니까 환수를 반드시 해야 되죠. 그 정의가 나왔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개발이익이란 개발 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용 계획의 변경 그 밖의 사회적 경제 요인에 따라서 자 물가 상승이에요, 정상지가 상승분이에요. 여기 나왔었어요. 초과해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 소유자에 기록된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 그럼 환수를 안 해야 돼요? 반드시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게 공평한 배분, 소득 분배 구조를 시정하고 투기를 방지하는 거죠. 밑에 가시면 클라크의 개발이익 환수 방법은 제가 안 했었죠. 이건 출제가 잘 안 되는, 예전에 딱 한 번 나오고 안 나왔는데, 따라서 직접 부과, 수익자 부담 같은 건 이제 직접 부과를 하고요. 초과 매수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요거는 직접 개입이에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뒤에서 말 그대로 그냥요 초과로 매수해 버려요. 아까 실제 개발할 건 이건데 주위의 개발이익을 환수를 안 하다 보니까 그냥에다 초과로 매수한다. 초과로. 간접 개입이라고 했어요. 아까 제가 이걸 직접 개입이라고 했어요. 직접. 공공사업 필요량 이상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개발 후 가치 증감을 고려해서 분양하거나 임대하여 개발을 환수하는데 넘겨보세요. 이중으로 또 나오는데 246페이지로 한번 가보세요. 가시면은 거기에 초과 매수가 또 있죠. 그럼 개발 지역과 그 주변 지역까지 매입해서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때문에 장점은 저가에 매입해서 고가로 매도함으로써 개발이익을 환수하는데 단점은 어떻게 돼요? 초과로 매수하다 보면 불필요한 토지 매입 비용이 부담이 또 클 수도 있죠. 그럼 이건 간접이에요? 직접 개입이에요? 직접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243페이지로 가시면은 243페이지 가시면 상세법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이걸 토지를 수용했어요. 그럼 보상해줘야 되는데 그 지역에서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토지 보유 토지에서 발생하는 자, 일단 개발이익을 상세한다. 상세한 후 보상하는 거죠. 국유화하는 건 말 그대로 국가에 국유화시키는 건데 잘 안 쓰겠죠. 그래서 네 가지가 있다는 것만 가지고 가시고요. 넘겨보세요. 넘기시면은 자, 왜 여러분들 제가 감정평가 마지막 때 표준지 공시지가 제도라고 들어보셨죠? 이 공시를 알리는 거거든요. 그 옆에 팁을 보세요. 공시지가가 발표해도 투기가 억제되는 것이다, 억제되는 건 아니다? 아니죠. 그래서 이건 어떤 역할을 하냐? 기능을 보시면은 파란 색깔 위주로 가보세요. 부동산 정책 시 효율적인 토지용을 기초로 제공할 수 있고 우리가 감정평가 제도의 일원화를 위해서 국민 불신을 해소한 다음에 정보를 알리는 거죠. 참고하시고요. 부동산 실명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부동산에 관한 물건 즉 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등을 반드시 우리가 실명 권리자의 이름으로 등기하도록 우리가 1995년에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는 건 지금 시행 안 되고 있다, 되고 있다라는 것 좀 가져가세요. 가져가시고 그 다음 오른쪽에 직접적 개입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예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펼쳐 보세요. 토지구역과 공용개발이라는 게 있죠. 자, 이게 잘 나옵니다. 시험 문제. 그래서 아까 간접이라고 했어요. 얘는 다 직접적 개입이었어요. 직접적. 개입 근거예요? 방법이에요? 따라서 수단. 그래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60년대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지금 그때 당시 지금은 LH공사라고 들어보셨죠? 근데 옛날에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토지공사가 정부가 돈이 없을 때 이걸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갑돌이 땅을 신도시 개발로 구획을 해주죠. 구획을 해줘서
나중에 아까 채비지라는 거 아시죠? 개발 사업 비용을 우리가 충당해서 채비지를 매각하고 이것만 돌려주죠. 그럼 이제는 매수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에요? 환지 방식이죠. 가장 중요한 건 얘한테 그냥입니까? 땅을 재분배합니까? 재분배 주죠. 여기 가장 절도고요. 근데 들어보세요. 이러다 보니까 땅값이 7배나 뛰어요.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발생하고 개발이익이 사유화될 수 있죠. 이거 환수하지를 못해요. 못하고 절차가 복잡합니다. 복잡하고. 근데 이제 장점은 있어요. 토지 수용보다는 매입비가 안 들어가죠. 그게 장점인데. 그래서 이제 투기 때문에 매수 방식으로 돌려버려요. 1980년서부터 택지 공용개발로 바꿔버립니다. 택지 공용개발 사업. 자, 이거는 한지예요? 매수 방식이에요? 80년대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제 계속 판교나 강교 이런 데가 다 신도시, 여기 3기 신도시라고 들어보셨죠? LH공사. 이것도 그냥이야? 이게 매수 방식이야. 매수 방식이에요. 그런가요? 그러면 정부가 나중에 그냥입니까? 개인의 땅을 수용합니까? 그러면 토지를 수용하게 되면 매입비가 안 들어가요? 초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요. 이게 단점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토지 구획은 그냥입니까? 이건 투기가 발생합니까? 이걸 방지할 수 있죠. 그렇죠? 절차가 복잡하겠어요? 좀 간단하게 했어요. 정부 기반 시설 좀 우리 갖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토지에 대한 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죠. 근데 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고, 또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 수용을 할 때 실거래로 해요? 보상을 공시지가로 해요? 그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갑니다. 환지 방식은, 자, 토지용의 효율을 낮은 토지를 개발하여 도시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이용률이 높은 토지로 전환해서 원토지한테 그냥요 환지해요. 그럼 개발업자는 택지를 개발하고 환지하면서 감보율이라는 단어가 있나? 자,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거리를 보로 줬어요. 보, 그죠? 그러면 보가 거리라면 그냥입니까? 이 면적이 줄어들었습니까? 줄어들었죠.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채비지를 매각해서 개발 비용을 충당하죠. 장점은 토지 수용보다 공용개발보다는 원토지소의 소유권을 존중하는 편이죠. 근데 사업 주체의 개발 비용 부담이 좀 가볍고, 단점은 아까 그냥입니까? 투기가 발생합니까? 자, 그래서 또 개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채비를 너무 많이 매각하게 되면 공공용지 확보가 어렵고요. 환지 후에 개발이익을 환수하기가 좀 곤란해져요. 절차가 간단해요? 복잡해요? 사업이 지연될 수도 있죠. 또 우리가 이제 공법 시간에 배우시면 불공정한 환지로 형평성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 공용개발 사업은 그냥요 이 대상 지역을 전면 수용해요. 자, 환지예요, 매수 방식이에요. 전면 개발하는 분양 임대하죠. 그러면 구획정리 사업보다 공공용지 확보가 쉽죠. 사업 신속하게 진행되며 개발이익 환수가 가능하죠. 근데 단점은 수용해버리니까 토지 소유권의 침해가 가능성이 있죠. 그 다음에 사업 주체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크죠. 여쭤볼게요. 사업 주체의 초기 사업비 부담이 큰 거는 토지 구획이에요, 공용개발이에요. 합리적인 보상 산정이 좀 어렵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정리하시면 되고요. 넘겨볼게요. 토지은행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이거 나올 것 같아. LH 때문에. 자, 토지은행 들어보셨죠? 지자체에서 합니까? LH공사에서 합니까? LH공사에서죠. 그래서 공공토지비축제도. 공공토지비축. 토지비축제도로서 토지은행에 맡기는 게 아니라 비축하죠. 토지은행. 간접 개입 수단이에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에요? 지금 다 하는 게 직접이죠. 그죠? 물고 가져가시고. 그래서 공공 자유보유로 자기가 갖고 있을 수 있고 임대보유로 남한테 임대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들어보시면은 이 수용 방식과 비교가 나왔었는데 들어보세요. 이 토지은행은 개발 토지예요? 아직 미개발 토지예요? 개발이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러면 개발이 안 됐다는 것은 자,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이 토지가 개발이 안 됐으니까 토지 소유자한테 의견을 어느 정도 전수하는데 어떻습니까? 자체적으로 어떤 개인의 사유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크겠어요? 좀 약하겠어요? 자, 할게요. 아까 공용개발 아시죠? 공용개발은 그냥입니까? 이거 강제로 수용해버립니까? 수용해버리잖아요. 하겠다는 의사 없이도. 대답해보세요. 자, 이건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그럼 개발이 안 됐잖아요, 지금.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침해당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 매수 방식보다는 토지 수용보다는 사유재산권 침해 정도가 좀 약하겠죠. 자, 그럼 미개발 토지.
그럼 정부가 비싼 가격으로 사야 돼요? 저렴한 가격으로 사야 돼요? 대량 구입해서 비축해 놓죠? 그래서 매입해서 수요자 역할을 합니다. 그럼 나중에 이거를 민간에게 토지개발업자 수요자한테 분양을 해서 공급을 하니까 지금 다 간접이다, 직접이다. 직접. 들어볼게요. 자, 미래에 공공용지를 확보를 목적으로 미개발 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했죠? 그럼 장점은 공공용지 저렴하게 확보할 수 있고 무질서한 개발이라는 게 있나요? 이게 난개발이에요. 무슨 개발이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개발이에요? 미개발이에요? 싼 토지잖아요. 이걸 건설회사가 사서 난개발을 할 수 있죠? 이걸 막기 위해서 계획적인 개발이 가능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적 환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개발이익 환수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단점은 막대한 토지 매입비 부담이 커지죠. 그 다음에 토지를 관리하는 부담이 커지겠죠. 왜냐하면 자, 여기에 공공자유보유로 정부가 보유를 하게 되면 아직 개발됐어요? 미개발이에요. 그러면 땅을 놀려놓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비공식 사실상 보유로서 무주택 서민들이 무허가 주택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냥요 관리를 해야 돼요. 관리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항상 토지 수용이나 아니 매수 방식이나 토지 은행이나 정부가 땅을 샀다는 소문을 들으면 땅값이 오르죠. 그러면 이 땅 매입한 게 올라가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요. 주변 땅값이 올라가 투기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공공임대가 있는데, 자, 공공임대는 토지은행이 자기가 직접 보유할 수 있어요? 임대를 해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임대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어떻습니까? 주로 분양하지 않고 임대를 하게 되면은 토지 이용자의 부담이 좀 작고 임대 토지에 대해서 임대주택 공급하면 임대료가 좀 저렴하게 되겠죠. 공용개발보다는 충분한 개발이고 환수하는데 단점은 임대 주게 되면 사업 주체의 사업비용 회수 기간이 짧을까요? 좀 길까요? 길죠. 그럼 돈을 받는데 좀 오래 걸리잖아요. 임대 관리 부담은 생기겠죠. 이해 가셨죠? 근데 아까 제가 지자체에서 한다 그랬어요? LH공사에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267페이지로 가볼게요. 기출문제 갑니다. 다 볼 수는 없고요. 지금 267페이지 가시면은 자, 지금 6번 있나요? 6번? 자, 내가 두 가지만 좀 체크해 볼게요. 다른 것들은 한번 읽어보시고. 1번, 토지 비축 제도가 토지은행이죠. 간접이에요? 직접적 개입 수단이에요? 직접적 부동산 시장 개입하는 정책 수단은 맞나요? 근데 5번이 틀렸는데 왜 틀렸는지 지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자체가 아니면 누구냐고. LH공사에서 한답니다. 찾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령이라는 건 우리나라 이 제도가 없다, 법령이 있다. 비축토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요새 난리 났던 LH공사가 담당한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5번이 정답이라는 거 아시겠어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넘겨보세요. 주택정책은 아예 제가 찍어드린다면 250페이지로 그냥 쫙 가보세요. 250. 가셨습니까? 좀까지가 이제 주택정책이라면 임대주택정책인데 임대료 규제가 잘 나와요. 자, 이게 왜 잘 나오냐면 장기적으로는 부작용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한 다음에 이 제 문제가 이제 굉장히 난이도가 상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 건데 굉장히 상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보도록 하죠. 갑니다. 하겠습니다. 임대료 규제 정책이 조금 어렵게 나오거든요. 자, 아까 분양가 하한제라 그랬어요? 상한제라 그랬어요? 이것도 하한제다, 상한제다. 최고가격제를 정해놓고 못 올리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를 얘기합니다. 상한제. 자, 그래서 우리가 임대료 규제가 상한제예요. 최고가격제라는 거 기억나시죠? 그럼 가격을 통제하는 것은 간접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이다. 직접적 개입 수단이라는 게 오래 뜰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가격제예요. 자, 그러면은 들어볼게요. 가격과 양이 있거든요. 가격과 양이 있으면은 공급하고 수요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균형 가격이 이루어지죠. 가격과 양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임대료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시장 임대료로 나올 수 있거든요. 시장 임대료. 그래서
지금 7천만 원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최고 가격제로 가격 올릴 수 있고 내릴 수가 있는데요. 자, 들어보시면은 최저 가격제요, 최고 가격제예요. 최저임금제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 이걸 정해놓고 그냥입니까? 밑으로 못 내리게 하는 겁니까? 이거 못 올리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가요? 자, 그래서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직접적 개입수단이다. 직접적 개입수단이라는 거 꼭 가져가시고요.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 이 가격을 높게 했을 때가 있고 낮게 했을 때가 있거든요. 높게 했을 때와 낮게 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자, 그러면 규제임대료를 높게 했다고 할게요. 규제임대료를 높게 한다. 자, 그래서 자, 이거를 만약에 8천만 원으로 높게 했다고 봅시다. 자, 그럼 가볼게요. 자, 따라보세요. 최고 가격제. 자, 밑으로 내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올리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8천만 원 이상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나? 근데 봐봐. 다른 데가 다 7천 받는데 얘만 8천만 원 받으면 임차인이 일로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그러면 얘는 거의 장사가 안 돼 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올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죠. 그럼 따라서 원래대로 온다. 원래 균형으로 다시 찾아주는 거죠. 그렇죠? 그럼 따라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초과금이 나오질 않습니다. 초과금이 나온다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자, 보통 가격을 높게 해야 돼요? 낮게 해야 돼요? 임차인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다 보니까 낮게 해서 규제임대료를 낮게 설정하는 게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규제임대료를 낮게 6천만 원으로 규제를 합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나타나서 초과수요가 발생돼서 여러 가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중간 점검할게요. 펜 들어보세요. 갑니다. 자, 임대료 규제 정책 찾으셨습니까? 자, 이건 그냥요, 최고 가격제예요. 최고 임대료 규제. 그래서 소비자인 임대인이에요, 임차인이에요. 저소득층을 해서 가격 규제 정책에 들어가며 니은에 가시면은 최고 임대료 규제 정책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높게 낮게 최고 가격제를 설정하죠. 이와 유사한 것이 이제 아파트 분양가 규제 제도라는 게 나와 있죠. 근데 높게 했을 때는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낮게 했을 때에 대한 효과가 나타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따 문제를 볼 거고요. 그 다음 위에 단기장기라는 게 있나요? 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기장기 별표. 이걸 한 다음에 제가 이제 문제를 풀겠는데요. 제 문제가 이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제가 돌려냈기 때문에 그걸 맞히셔야 되는데 천천히 제가 필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를 가겠는데요. 단기와 장기는 달라요. 단기와 장기. 여러분들 왜 탄력성에서 단비장탄이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단기는 탄력 비탈, 장기는 공급만 그래요? 수요 다 그래요? 그럼 다 암기하는 게 좋죠? 단기는 비탄력적이에요. 항상 반응을 못합니다. 장기가 탄력적이죠. 더 반응을 해서 더 공급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럼 가겠습니다. 단기는 가격과 양이 있는데요. 자, 아까 그 단기 장기가 여러분들 아까 지역지구세의 단기 장기 기억하시죠? 단기는 신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고요. 단기는 공급을 줄이지도 못해요. 그래서 줄일 수도 없다. 무슨 말이냐? 여기서 줄인다는 건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이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시키거든요. 그럼 단기는 전환시킬 수 없을 만큼 아주 짧은 기간이에요. 전환이 돼야 안 돼요. 공급은 고정적인 거죠. 그런가요? 그래서 공급이 움직이질 않아요. 이렇게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생각하실 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7천만 원으로 가격이라면 6천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초과 수요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10개라는 이 균형과 여기에 수요가 15개가 있어요. 그 만약에 공급량이 10개인데 수요가 15개라면 5개만큼 따라서 초과 수요. 자, 수요라는 것은 산 수요예요? 사려고 하는 수요예요? 아직은 안 샀잖아요. 맞나요? 그럼 초과 수요가 됐다는 것은 그냥입니까? 주택이 아직 부족합니까? 부족한 건 장기와 단기가 똑같은 거죠. 이해 갔나? 근데 자, 기존 임차인은 공급만 10개겠어요? 수요도 10개겠어요? 그럼 얘가 차지하고 있죠? 그럼 기존 임차인은 그냥입니까?
혜택을 봅니까? 혜택을 보죠. 분위기 안 좋아? 갈게. 단기는 그냥이야 공급을 못 줄여. 줄여 못 줄여? 정말? 그럼 못 줄이면 그 상태에서 계속 좀 임차가 돼 있는 거지. 그럼 기존 임차에는 그냥이야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고 살려는 사람들만 많아지는 거지. 그렇지요? 그러면 단기도 그냥요 초과 수요는 있어요. 있다는 거는 이 초과 수요는 살 사람들이 주택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주거 이동이 저하되는 건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럼 기존 임차인들은 그냥요 혜택을 봐요. 보죠. 왜냐하면 기존 임차인들은 가격을 떨어뜨렸으니까. 맞나?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왔었냐면 단기는 따져 완전 비탄력. 가격을 떨어뜨려도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못 줄이니까 기존 임차인의 혜택을 준다고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임대인의 1,000만 원만큼 기존 임차인이 가져갔기 때문에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단계는 그냥입니까? 효과가 나타납니까? 나타나는데, 자, 장기는 따라서 탄력적. 공급을 늘리겠어요? 공급을 줄이겠어요? 줄이죠. 그럼 공급량이 더 없어지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 가격과 양에서,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따가 다 까먹기 때문에 단기 있어요, 단기? 단기는 아까 공급이 줄어들었어요? 못 줄어들었어요? 그럼 수요만 증가했죠? 그럼 기존 세입자는 그냥입니까? 혜택을 받았습니까? 받았죠. 초과수요가 있어서 물량의 이동이 저하된 것 뿐이죠. 이해가셨습니까? 그럼 장기로 갈게요, 그림을. 장기는 비탄력이에요? 장기는 탄력적이에요? 그래서 공급을 확 줄여버려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게 되면 여기가 이제 7,000이면 6,000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단계를 못 줄였는데 따라서 탄력적이다. 공급을 줄인다. 줄여서 아까 여러분들 이렇게 돼서 수요가 15개고 공급이 10개니까 5개만큼 초과 수요가 발생했죠. 근데 장기로 가서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공급을 줄입니까? 자, 따라서 공급을 5개로 줄였다. 그럼 공급이 더 부족해지죠. 그런가요? 그럼 초과 수요가 그냥이에요? 더 벌어져요. 벌어져서 10개만큼 초과 수요가 더 벌어져서 물량이 더 부족하겠죠. 그러면 공급만 줄겠어요? 질도 떨어지겠어요? 그러면 기존 임대인이 도배를 해줄까 안 해줄까? 도배 설치를 안 해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임차인 갖고 사태질하는 거야. 도배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방 빼라는 거예요. 방 뺐더니 그냥이야 나갈 데가 없어. 그럼 그냥이야 다시 들어가. 그럼 기존 임차인이 이동이 그냥이야 좀 저하돼. 그래서 도배가 정이 들어요. 그런 거지. 그러면 공급도 줄고 질도 떨어지죠. 얘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뒷거래가 나타나요. 따라서 이중 가격, 프리미엄을 붙어서 살 놈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럼 장기는 그냥입니까? 공급을 감소시킵니까? 그러면 공급이 줄어들었으니까 초과 수요가 더 안 늘어났어요? 늘어났어요. 늘어난 것만큼 공급이 부족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못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암시장, 뒷거래가 나타나는 거죠. 암시장에서. 그래서 2천만 원 더 비싸게 8천만 원으로 거래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중 가격이 형성돼요. 안표 파는 아줌마들은 매표소에서 박수 칩니까? 모자 쓰고 옵니까? 일로 와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 목소리가 그냥요 굉장히 음성적이에요. 이중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그런가요? 그러면은 기존 임차인은 도심에 있어서 움직이지 않지만 신규 임차인들은 그냥입니까? 주택 구하기가 더 어려워집니까?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죠. 이해하셨죠? 신규 임차인이 더 불리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가볼게요. 지금 장기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장기는 그냥입니까? 얘네들이 임대주택 공급이 감소합니까? 10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면 줄었다는 건 때려부신 거예요? 다른 용도로 전환시킨 거예요? 기존 임대 부동산을 다른 용도로 전환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용도가 전환됐을 때 기대수익이 용도 전환의 비용보다 크다면 빨리 전환이 되겠죠. 자, 아까 도배조사 안 했어. 그러면 그냥이야 질적으로 또 저하돼. 공급 물량이 감소하고 가격은 올라가지. 그래서 아까 그 안표 파는 아줌마 알아요? 매표소에서 팔아요? 모자 쓰고 와요. 그래서 일로 와봐요. 음성적인 지불이 나타나겠죠. 그럼 암시장이 형성할 수 있어요. 그런가요? 그러면 임차인들은 어떻게 돼요? 이주가 기피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럼 저소득층의 임차인 주택난이 더 심화되겠죠? 더 좋아져요? 더 안 좋아져요? 특히
기존 임차인이 더 안 좋아지나요? 신규 임차인이 안 좋아지나요? 자, 생각해 보세요. 기존 임차인들은 도심에서 그냥 있어요? 안 움직이려고 그래요. 도심이 직장이잖아요. 그럼 신규 임차인들이 그냥입니까?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갑니까? 그럼 출퇴근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신규 임차인이 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맞나? 그럼 만약에 살려면 그냥요, 이중 가격 주고 사야 돼요. 암시장이 프리미엄을 주고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존 임차인의 이주 기피 현상으로 신규 임차인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해 가셨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셨나요? 되셨고,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아까 몇 번 문제까지 풀었죠? 2번까지 풀었죠? 3번의 임대규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난이도가 좀 높습니다. 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1번은 맞을까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저를 보세요. 자, 여러분들 임대료 규제는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냥입니까? 정부가 임대인한테 가격을 내리라고 합니까? 내리라고 하죠. 대답 좀 해보세요. 아까 가격을 높게 했을 때도 있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높게 했을 때면요. 들어보세요. 높게 했을 때면 가만히 있어야 다시 균형으로 와요. 그럼 초과공급이 발생하진 않겠죠. 맞나? 그러면 따라서 임대료 규제는 초과공급이 발생하지 않는다.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 초과 수요가 발생하죠. 그런가요? 그럼 초과 공급을 뭐로 고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초과 수요죠. 그런가요? 그 다음 칠판 보세요.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통제했어요. 자, 칠판. 단기는 공급을 줄여요? 못 줄여요? 그렇지만, 그냥입니까? 사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까? 초과 수요는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이 주택 구하기 어렵잖아요. 얘기해봐요. 그럼 단기라고 하더라도 주거 이전은 좀 저하되겠죠. 이거 이해 가시겠죠? 그 다음에 3번을 좀 어렵게 보기 때문에 절 보십시오. 자, 아까 눌러봐요. 요 단기는 공급을 줄인다, 못 줄인다. 자, 따라서 공급이 10개, 수요가 15개, 5개의 초과 수요. 초과 수요. 이거 지금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다시 해주는 거예요. 보고 있어요? 장기는 그냥요, 공급을 줄여요. 자, 따라서 공급이 5개, 수요가 15개, 10개의 초과 수요. 그럼 어디에서 초과 수요가 더 많아질까요? 장기라는 거죠. 이것도 나왔었어요. 파이팅 하십시오. 자, 4번을 갈게요. 단기에만 효과가 있었죠. 자,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기하로 규제하면 여기서 그냥요, 장기라고 나왔어요. 장기 나왔죠. 찾았습니까? 그럼 장기는 그냥요, 얘네들이 공급을 줄여요. 그럼 임대주택이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규제 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않는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면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장기에 생긴다는 거예요? 단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단기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5번을 왜 틀었을까요? 자, 아까 칠판을 보시면은 이 한도를 높게 했을 때는 영향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면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는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 암시장 형성이고 이중가격 형성될 수 있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해드린 게 기출문제를 다 모아놓은 거예요. 한 4-5문제 푼 거 효과가 났거든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어렵습니다. 자, 1번은 왜 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예요? 자, 일로 와보세요. 얘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타날 수가 없어요? 없잖아요. 대답해봐요. 가격을 높게 하면 다시 균형으로 가잖아요. 초과 공급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언더스탠드? 단기라도 그냥입니까? 임대주택은 부족합니까? 부족하니까 주거이동이 저하되는 건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단기와 장기 중에서는 어디가 초과 수요가 더 많이 늘어나나요? 장기에 더 초과 수요가 많이 늘어나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결론적으로는 장기와 단기 중에서는 어디가 더 안 좋아진다는 거죠? 장기죠, 장기. 그렇죠? 장기는 그냥요, 공급량을 줄여요. 그러면 초과 수요가 더 벌어져서 부족해지잖아요. 그럼 몇 번이 정답이다? 4번. 자, 5번에 암시장이란 이런 게 형성됐다는 건 가격을 높게 했을 때, 낮게 했을 때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말이죠. 찾았습니까? 근데 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느냐? 자, 우리가 학회에서 항상 논문을 쓸 때, 자, 이렇게 보세요. 분양가 상한제든 임대료 규제든 그냥요, 가격을 내리라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그럼 임차인들을 보호한 거죠. 근데 그냥요, 장기에서는 안 좋아져요. 그래서 단타를 치자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요거는 어디에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단기지 장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를 얘네 계속 내고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251페이지 가시면 임대료 보조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할게요. 입니다. 규제라니까 안 좋대요. 그래서 보조를 해줘요. 아까 보조는 직접이었어요? 보조는 간접이었어요? 간접이죠.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간접 개입이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는 간접적 개입입니다. 직접이다, 간접이다. 간접적 개입 수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000만 원만큼 규제라니까 장기에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1,000만 원만큼 보조를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000만 원만큼 더 쓸 수 있죠. 따라서 실질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내 면목에 대한 월급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내가 쓸 수 있는 실질 소득을 더 높여주게 된 거죠. 그러면 실질 소득을 높여주게 되면요, 어떻게 일이 벌어지냐? 그냥요, 더 좋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죠. 주택 소비도 늘려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주택만 넓혀요. 1,000만 원 줘서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고기라고 안 나오고 비주택이라고 나와요. 그럼 주택이에요? 비주택이에요? 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를 살 수 있죠. 소비 늘어납니다. 그럼 그만큼 효용도 커져요. 그래서 따라서 보조가 나오면 다 올라간다. 다 늘어나겠죠. 그죠? 이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보조 정책 가볼게. 보조 정책도 임대료 규제처럼 저소득의 임차인을 해결하는 거고, 정부가 무상으로 임대료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거죠. 디귿번이 내가 얘기한 거야.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은 주택 재화에 구역만 사용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자, 얘기해봐요. 집만 넓혀요. 고기도 사 먹어. 고기가 다른 재화라는 게 고기라고 볼 수 있어요. 아시겠어? 그럼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안 증가한다, 전보다 증가한다, 늘어난다. 이거 나올 거고, 넘겨보세요. 강력한 게 단기하고 장기라는 단어가 있나요? 별표 쳐보세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인데, 단기는 공급이 돼요? 공급이 안 돼요? 장기에서만 공급이 가능하죠? 그럼 어떻게 일이 벌어지겠어요? 들어보세요. 자, 보조를 해주니까 단기는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의 임차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 수요가 늘어나니까 그냥요, 가격이 올라가 버려요. 단기는 공급이 안 되잖아요. 얘기 좀 해보세요. 그럼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차인이 좋아요? 임대인이 좋아요? 임대인한테 그것이 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임대인한테 초과이익이 발생해요. 임대인한테. 자, 그러면은 임차인 혜택이다, 임대인한테 혜택이다. 임대인 혜택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요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장기는 어떻게 돼요?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그럼 공급이 늘어나면 자연적으로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니까 그냥요, 이제 기존 임대인이 혜택을 받을까 못 받을까? 못 받죠.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죠. 초과이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임대인 혜택이에요? 임차인의 혜택이에요? 임차인 혜택이라는 거죠. 요거 이해 가셨습니까? 자,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갈게요. 단기는 이 실질소득이 보조해 주니까 향상했죠. 그러면 그냥입니까? 임대주택 수요가 늘어납니까? 그러면 공급이 안 되니까 그냥요, 임대료가 올라가 버려요. 그럼 기존의 임대인이 초과이익을 발생하겠죠. 그럼 단기에는 누구한테 그것이 돌아갑니까? 임대인한테 들어가죠. 그런가요? 장기는 어떻게 돼요?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죠? 그럼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니까 원래대로 복귀하잖아요. 똑같은 임대료 더 많은 임대주택이 공급됨에 따라서 임대료 보조금이 장기적 효과는 누구한테 돌아간다? 임차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긴 좀 빠진 게 있는데요. 자, 이게 우리가 요게 수요측 보조예요. 수요측. 수요자의 보조하는, 자, 이게 임차인 보조인데, 자, 이따 제 문제를 풀다면, 자, 따라서 주택 바우처. 바우처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가, 여기 좀 빠졌는데, 우리가 이제 현금 보조라는 게 있어요. 자, 어떤 일이 발생하냐? 1,000만 원을 현금을 주니까 얘가 집을 넓혀요, 차를 바꿔요. 그래서 따라서 바우처. 바우처라는 현물 보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집세보조라는 우리가 집세보조라는 현물보조가 나와서 바우처 제도가 만들어져요. 바우처. 그래서 따라서 주택 바우처.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이게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도 옳은 지분은 많이 나오거든요.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임대인한테 보조해준다는 단어가 있나요? 찾았습니까? 자, 임차인이에요? 이제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이죠. 자, 임대인한테 보조해줘서 이 생산자 보조 방식, 공급자예요. 공급자 보조 방식이면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공급자는 사는 사람이에요? 임대주택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한테 비용을 좀 줄여줘야겠죠. 그래서 대학교 교과서에는 건설 자금 이자를 좀 다운시킵니다. 그럼 생산비가 늘어나겠어요? 생산비가 줄겠어요? 그럼 공급을 늘릴 수 있죠? 근데 실질적으로 공급이 늘어나는 거는 단기에는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단기는 공급이 못 늘어나는 거죠. 그런가요? 그럼 효과가 단기에 발생하겠어요? 장기에 발생하겠어요? 장기에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서 임차인한테 혜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보고 계세요? 자, 이건 누구한테 보조해 주는 겁니까? 그럼 임대인한테 생산비를 좀 감소시켰죠. 그럼 얘 공급 비용이 좀 감소되잖아요. 그러니까 초과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단기적으로는 또 얘네한테 돌아가서 얘네들한테 간 거죠. 근데 장기적으로는 그냥입니까? 공급이 늘어납니까? 그럼 가격이 떨어질 수 있죠. 그럼 누구한테 혜택합니까? 임차인한테 돌아간다는 거죠.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이게 최근의 경향을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작년에 나왔던 문제랑 제가 같이 넣었는데 들어보십시오. 임차인의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갖는 건 어떤 게 낫냐 들어보세요. 자, 지가 선택하려면 얘한테 직접 주는 게 나아요? 만드는 사람한테 주는 게 나아요? 직접 주는 게 낫죠. 대답 좀 해보세요. 자, 얘한테 주면은 지가 얘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이런 데 막 짓겠죠. 대답해봐요. 근데 임차인 보조는 그냥입니까? 자기가 바우처를 갖고 있습니까? 그럼 자기가 지자체를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주거지 선택은 임대인한테 보조하는 게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게 나아요. 이해 갔나? 그 다음에 작년에 뭐가 나왔었냐면 공공임대주택이라고 들어보셨죠? 자, 공공임대주택은 어떻습니까? 공급이잖아요. 정부가.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데 질까요? 잘 안 지을 수도 있을까요? 안 지을 수 있어서 내 선택이 좀 자유롭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4번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임대료보조 정책 오는 건 3번이 정답이거든요. 따라서 바우처. 자, 따라서 옳은 지문만 나왔다. 지금까지 옳은 지문만 나왔거든요. 그죠? 바우처는 제가 쿠폰이라고 그랬죠. 교환권을 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일부 지자체의 저도가구의 주택임대료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다. 아까 되고 있다 그랬잖아요. 바우처가 지금 빠졌어요, 책에. 이해하셨습니까? 기출문제 보시면 무조건 얘는 맞았다고 보셔야 돼요. 자, 1번. 정부에서 저소득층한테 지급하는 임대료 보조금은, 자, 아까 제가 1,000만 원 주면 집만 넓혀요, 남으면 고기도 사 먹어요. 다른 것도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기억하십니까? 그러면 보조를 해주면 주택 재화의 구역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은 다른 재화의 소비량도 임대료 보조금 지급전보다 안 늘어난다,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2번이 중요합니다. 별 붙여보세요. 이게 이제 제가 기출문제를 도려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단기는 공급이 돼요, 안 돼요? 자, 따라서 수요만 증가한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언더스탠드? 장기는 그냥요, 공급이 가능해요. 그럼 공급이 늘어나니까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죠. 이해하셨어?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시장 임대료가 하락이 맞아, 상승이 맞아. 장기적으로는 하락이 맞겠죠. 이거 무조건 뜹니다. 이해 가셨나? 그 다음에 4번에 벼붙여 보세요. 이게 기출문제랑 제가 연결했는데 4번에 주거지 선택 자유라는 단어가 있나요? 자, 그럼 당연히 이 주거지 선택을 자유롭게 하는 게 공급자한테 보조해 주는 게 좋아요? 임차인한테 보조해 주는 게 좋아요? 왜? 자기가 바우처가 있다면 직접 지자체를 알아보는 거잖아요. 내 말이 맞나? 그럼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에 기출이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급자하고 임차인이 바뀌었나요? 대답 좀 해주세요. 이게 기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한테 보조하는 게 낫나요? 임차인한테 보조해주면 바우처가 지 주머니에 있지. 그냥이야 지자체가 선택해.
선택해서 이사 갈 수 있잖아요. 그런가요? 그러면 임차인한테 보조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임대자한테, 공급자한테 보조하는 것보다 주거지 선택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바뀌셔야 되나요? 근데 작년 문제가 그 뒤입니다. 아, 이게 나왔어요. 공공임대라고 들어보셨어? 들어보셨어? 공공임대를 정부가 그냥입니까? 자기가 알아서 짓습니까? 공급을 하잖아요. 보통 이 생산자 방식으로 공급자한테 이렇게 지원해서 가거든요. 좀 대답해봐요. 부산도 공공임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있을까? 어렵죠. 내가 지금 어려운 말 하나? 어려운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공임대는 공급한다는 자체는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라 우여죽순으로 생기잖아요. 그래요? 그럼 자기가 선택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자, 밑줄.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은 이주자가 주거지 선택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제한될 수 있다는 게 작년에 업그레이드에서 나왔거든요. 이해 갔나? 자, 이것도 따라서 공급 정책. 공급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나를 보자. 나 보고 있어? 단순한 거야. 바우처 알아? 바우처는 공급자 보조야, 임대료 보조야? 임차인의 보조예요. 맞나? 그럼 자기네들이 바우처를 갖고 있어? 그럼 그냥이야 선택을 해. 선택을 해서 내가 가고 싶은 데로 갈 수 있단 말이야. 맞지? 근데 공급자가 보조해 주는 거나 정부가 한다는 거는 정부도 이 공급자한테, 생산자한테 그냥이야 보조를 해줘요. 보조를 해서 얘네들이 공급을 하게끔 만들어줘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이해 갔나? 그럼 어떻게 돼? 내 선택이 가능할까? 선택할 수가 없을까? 제한될 수 있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업그레이드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자, 4번도 틀렸죠? 그 다음에 임대를 보조하면 실제 소득이 증가하죠? 그러면 단기는 그냥요 수요가 늘어나요. 장기는 공급이 늘어나죠. 아시겠죠? 그럼 어떻게 되셨어야 돼요? 실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임대주택 수요만 증가합니까? 나중에 공급도 증가합니까? 공급도 감소하는 효과가 아니죠.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생각해요. 편안하게. 편안하세요? 안 편안한 것 같은데. 자, 임대료 규제는 그냥요 가격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공급을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공급을 감소시키는 거죠. 가자. 이건 규제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그냥입니까? 이건 보조를 해준 겁니까?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수요만 증가하는 게 아니라 공급도 증가될 수밖에 없다는 걸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규제와 보조 정책은 이걸로 끝나면 마무리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더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까요?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252페이지 보시면은 252페이지 보시면 공공임대 있어요? 요거 안 했죠? 요걸 제가 다음 시간에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